1943년 3월 19일 금요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벗 키티에게. 기쁜 소식을 접한 지 1시간도 안 되었는데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어. 터키 장관이 터키는 참전하지 않을 것이며 곧 중립을 선언할 거라고 말한 것뿐인데, 그걸 신문파리가 터키는 영국 편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순식간에 신문을 팔아치웠어. 그 반가운 소식이 퍼져서 우리 귀에까지 들어왔던 거야. 1000굴덴짜리 지폐는 앞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을 거래. 그렇게 되면 일단 암거래상이나 그 비슷한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겠지만, 검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은신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1000굴덴짜리 지폐를 사용할 때는 그게 어디에서 났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해. 하지만 세금을 낼 때는 쓸 수 있는데 그것도 다음 주까지만 가능하대. 또 500굴덴짜리 지폐도 앞으로는 쓸 수 없게 된다는구나. 힐스앤코 회사에 1000굴덴짜리 지폐가 꽤 남아있어서 그 돈으로 앞으로 낼 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냈어. 그러면 모두 합법적인 거지. 두셀 씨는 발로 밟으면 움직이는 드릴을 구했어. 이제 나도 제대로 치아 검사를 받게 될 거야. 두셀 씨는 은신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 애인에게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부지런히 편지 심부름을 시키질 않나. 뒷채 사람들에게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언니에게 교정봐달라고 맡기기까지 했어. 아빠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어. 그 뒤로 언니가 교정 보는 일은 없어졌지만 내 생각에 곧 편지를 쓰기 시작할 것 같아. 게르마닌의 지도자 히틀러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문하러 갔어. 방송으로 그것을 듣고 있자니 무척 슬퍼졌단다. 히틀러와 병사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대충 이랬어. 제 이름은 하일리 슈펠입니다. 어디에서 부상당했는가? 스탈린그라드 근처입니다. 어디를 다쳤는가? 발이 동상에 걸리고 왼쪽 팔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처럼 끔찍한 꼭두각시극이 방송에 나왔어. 병사들은 자기가 부상당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 부상이 심할수록 더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심지어 어떤 병사는 영광스럽게 지도자와 악수를 나누자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 너의 안내가. 1943년 3월 25일 목요일, 키티에게. 어제 저녁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페터가 들어오더니 아빠에게 뭔가 귓속말을 하는 거야. 나는 창고에서 통이 넘어져 라는 말과 누군가 문을 흔든다는 말을 들었어. 언니도 그 말을 알아들었으나 내가 금방 백지짝처럼 하얘진 얼굴로 불안해했기 때문에 우선 나를 진정시키려 했어. 우리 셋이 기다리는 동안 아빠와 페터는 아래로 내려갔단다. 그로부터 2분도 채 안 되어 반단 아주머니가 라디오를 듣다 말고 올라와서는 아빠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위로 올라가라고 했다는 거야. 특히 조용히 해야 하는 날일수록 낡은 계단은 유난히 더 크게 삐걱거리게 마련이지. 또 5분이 지나 돌아온 페터와 아빠는 코끝까지 창백해진 채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 두 사람은 아래 층계참에 앉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부수기라도 하는 듯 문을 세차게 내려치는 소리가 2번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한 걸음에 위로 올라왔고 페터는 먼저 두셀에게 경고를 한 다음 괄호 열고 그도 부산을 떨며 마침내 위로 올라왔어. 괄호 닫고 올라온 거야. 그러고 나서 모두들 양말만 신고 한층 더 높이 올라가 반단 아저씨에게로 갔어. 아저씨는 감기가 심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침대 주위에 둘러앉아 속삭이는 목소리로 자기 추측을 서로 이야기했어. 아저씨가 큰 소리로 기침할 때마다 아주머니와 나는 두려워서 몸이 마비될 것만 같았어. 누군가 그에게 기침약을 먹이자고 할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되었어. 약을 먹자 기침은 금방 가라앉았어. 다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조용해야 할 집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니 도둑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운 나쁘게도 아래층은 라디오에서 영국 방송이 흐르고 여기저기 의자가 어지럽게 놓인 상태잖아. 만약 문이 부서져서 열렸다면
방공감시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을지도 모르거든. 그렇게 되면 엄청 성가신 일이 생길 거야. 결국 반단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와 재킷을 입고 모자를 쓴 다음 아빠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무거운 망치를 든 패터가 그 뒤를 따랐단다. 여자들은 괄호 열고 언니와 나까지 포함하여 괄호 닫고 잔뜩 긴장한 채 위층에서 기다렸는데 5분 뒤 남자들이 다시 올라와 건물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하다고 말했어. 수돗물도 틀지 말고 화장실에서 물도 내리지 않기로 했지. 긴장한 탓에 모두가 복통을 일으켜서 돌아가며 볼일을 보는 통에 화장실에 가면 얼마나 심한 악취가 진동했는지 너는 짐작도 못할 거야.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곤 하잖니. 이번에도 그래. 우선 내게 늘 미안한 느낌을 주던 베스터 케르크 교회의 종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는 보스코일 아저씨가 전날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베프가 열쇠를 넘겨받았는지 또 혹시 문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었어.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도둑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던 것은 8시 15분이고 그 후 10시 30분까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므로 약간 안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 찬찬히 생각해보니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른 저녁 시간에 도둑이 문을 부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생각해낸 건데 케그라는 이웃회사의 공장장이 어쩌면 그때까지 일하고 있었고 벽이 얇을 뿐만 아니라 긴장한 상태라서 소리를 잘못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처럼 위급한 순간에는 긴장도 큰 역할을 하는 법이거든. 어쨌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리 애써도 잠이 오지 않았어. 아빠, 엄마, 그리고 두세 씨는 자주 잠을 깼고 나도 괄호 열고 조금 과장해서 괄호 닫고 눈을 전혀 붙이지 못했어. 오늘 아침 남자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이 잠겨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단다. 전혀 유쾌하지 않은 그 사건은 당연히 사무실 전체에 퍼졌는데 오직 베프만 진지하게 받아들일 뿐 모두들 그냥 웃어넘겼어. 너의 안내가. 1943년 3월 27일 토요일 키티에게. 속기 수업은 끝났고 이제 속도를 내는 연습을 시작했어. 하루를 죽이는 과목. 괄호 열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은신 생활이 끝나기까지 하루가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란다. 괄호 닫고.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게. 나는 신화에 푹 빠졌는데 특히 그리스와 로마 신들에 가장 심취해 있어.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신화에 열중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신들을 높이 평가하는 사춘기 소녀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일이 없을걸? 그러니까 내가 최초인 셈이지. 반단 아저씨는 감기에 걸렸는데 사실 목이 약간 간질간질한 것뿐이야. 그런데도 아저씨는 카밀레차로 입안을 헹구어내고 잇몸약, 몰약 팅크를 입천장에 바르는가 하면 가슴과 코, 이 그리고 혀에 향유를 바르는 등 야단 법석을 떠는데 기분까지 저기압이야. 라우터라는 지위 높은 독일인이 이런 연설을 했어. 이제 모든 유대인은 7월 1일까지 게르만 민족의 땅을 떠나야 한다.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위트레이트 지역에서 유대인을 깨끗이 제거할 것이고 괄호 열고 유대인이 무슨 바퀴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괄호 닫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북부와 남부 네덜란드에서 싹 쓸어낼 것이다. 병들어서 내버려진 가축대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더러운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만 하면 악몽을 꾸게 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래. 그래도 노동청의 독일 부서가 태엽으로 불타버렸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 며칠 뒤에는 호적 사무소도 연달아 불탔단다. 독일 경찰 제복으로 변장한 남자들이 경비초소에 들이닥쳐 꼼짝 못하게 하는 통에 중요한 서류가 모두 불타 없어졌대. 너의 안내가. 1943년 4월 1일 목요일 키티에게. 농담할 기분이 아니야. 괄호 열고 날짜를 봐. 괄호 닫고. 오늘 같은 날은 불행한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첫째, 우리에게 늘 용기를 주는 클레이만 아저씨가 어제 심각한 위출혈을 일으켜
적어도 3주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거야. 평소에도 클레이만 아저씨는 약초가 잘 듣지 않아서 자주 고생했거든. 둘째는 베프가 독감에 걸렸고, 셋째는 보스코일 아저씨가 다음 주에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거야. 그분은 위궤양 수술을 받아야 하나 봐. 넷째는 오펙타 회사의 납품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서 포메진 회사의 이사진이 온다는 거야. 아빠는 그 협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클레이만 아저씨와 논의했는데 아저씨가 병이 나는 바람에 최대한 서둘렀지만 쿠글러 아저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사진이 도착했고 아빠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벌써부터 초조해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아빠는 안타까워서 계속 그 말만 되풀이했어. 그럼 귀를 바닥에 대봐요. 개인 사무실에서 협상할 테니까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 아빠의 얼굴이 환해졌어. 어제 10시 반쯤 엄마와 언니는 괄호 열고 두 사람의 귀로 들으면 한 사람의 귀로 듣는 것보다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괄호 닫고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 협상은 오전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오후가 되자 아빠는 더 이상 엿들을 수 없게 되었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자세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된 거지. 그래서 2시 30분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릴 때 내가 아빠 대신 엿들었고 언니가 말동무가 되어주었어. 협상은 너무나 장황하고 지루해서 딱딱하고 차가운 리놀리움 바닥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 언니는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나를 깨우지도 못했어. 30분은 좋게 자고 나서 깜짝 놀라 깨기는 했지만 중요한 협상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 뭐야. 언니가 주의를 기울여 드렸으니 다행이지만.